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측근들 리스크의 이재명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특검하자 주장했는데 야당과 대통령실 반대 속에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정부 조직 개편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입니다. 당장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이 주목되죠.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결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됩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사탕 하나도 받은 게 없다며 또 한 번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특검 제안을 이론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 끌기 물타기를 위해서 꼼수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적시한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안성 물류센터 4층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최근 계열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SPC 측은 그룹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3년간 안전환경 조성에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시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계속 쌓여서 서울의 경우 2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시 아닌 48시간에 꽉 채우고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금 전달 횟수와 액수 같은 혐의 사실도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시기는 민주당 후보 경선 전인 지난해 4월부터 한창 진행 중인 8월까지 대선 준비 과정이라고 적시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챙겼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주면서 실제 챙긴 돈은 6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중간 전달책의 메모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 전 본부장을 출소 이후에도 한 차례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좀 회유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
법원은 신문 내용과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곧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 구속 여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 부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 규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계획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공식 회의 외엔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소진할 수 없다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게 된 경위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면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셈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른바 쌍특검엔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일원의 사적 이익도 취한 적 없다며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다음 주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전국은 대장동 사건의 수렁 속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 물타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당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건데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공식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안했을 때는 피하더니 이제와 시간 끌기, 물타기를 위해 꺼내든 꼼수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흐리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이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 물귀신 작전, 논점 흐리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 함께 죽자는 의미인 옥새 전략, 연한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도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의 힘만으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를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답한 것으로 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특검 제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여야가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수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날 같은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책임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인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마음대로 하다니 들으세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씩 나오는데 들으세요 좀. 출석했으면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야당 들으세요. 약속된 국정감사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 입씨름 끝에 겨우 질의를 시작했지만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김용 같은 경우에 직업, 거주 다 분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 체포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의 요청에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가 그만큼 크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224대 0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범죄의 크기와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고 법원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법사위의 종합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과 서해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으로는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끈 수장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검찰은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한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서 전 장관 측은 신문에서 4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월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관련 자료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고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알려진 정보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고 원본 기밀도 삭제한 적 없다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당시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중간 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잦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와 기존 증거를 취사 선택해 잦은 월북으로 성급히 결론 낸 데 이어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도 두 사람의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을 찾아 이들을 구속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잠깐. 검찰은 두 사람이 사건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의 총책임자로서 고인의 비극에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건의 공무원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 드릴 수가 없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야 의원들한테 모두 질타를 당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 월북 조작했다,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김정은이 눈치 살살 봐야 되는 그런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조작을 해냈다,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해야 청장되는 거 아닙니까? 월북 의사가 표명됐다는 게 분명하다, 이게 팩트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중간에 이 숲을 보지 않고 약간 나무를 보면서 헷갈리는 어떤 팩트 관계를 지금 적시해놨다고 봅니다. 사건의 본질과 개요를 파악하는 데는 이렇게 혼선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소설과 시나리오 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국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여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시정연설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묻자 기사를 봤지만 확정 안 된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4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콘크리트를 붓기 전 설치한 바닥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 현장 안 한쪽 구석엔 사람 여러 명이 모여 있고 공사장 앞은 펜스가 쳐져 진입이 차단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공사 현장 4층 바닥 지지대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앉은 건 오후 1시쯤. 당시 4층 현장엔 콘크리트를 붓던 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미처 추락을 피하지 못해 5,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5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과 중국인 남성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피 흘려서 옆에 누워있고 심장 박동기로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타설 됐는데 그 속에 창문 속에 껴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작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저온 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공사는 SGC 이테크 건설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고 공사 금액도 300억 원 규모로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발생 경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부실 시공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앞서 전날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물류센터 신축 공장에서 600kg에 달하는 나무 자재가 떨어져 노동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엔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공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유독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SPC그룹이 계열사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회사 측의 허술한 안전조치와 안이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며 화를 키우자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다 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사과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회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안이한 대응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가 아침 이른 시간에 혼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작업 기계는 방호 장치가 안 돼 있었고 회사의 안전규칙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빈소에는 빵을 보내고 사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샀습니다. 허 회장은 이런 잘못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SPC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설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성난 민심이 이 정도 조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노조가 회견장 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양재동 SPC 건물본사 주변에서 SPC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SPC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직원들과 충돌하면서 SPC 직원과 노조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일부 유력 회사의 확인 안 된 부도설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도의 출자 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의 빚 2천억 원을 보증선 강원도가 당장 빚을 갚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선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과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 제1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일반 회사,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던 단기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금리가 한 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단기 채권 금리가 8%,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롯데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이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을 빌린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공능력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열사에 손을 벌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단기 자금 마련 문제로 위기에 처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증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하고 현재 약 3조 원 조성해서 1.4조 원을 사용했고 1.6조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조속히 투입해서 그 레고랜드발 ABCP 그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시장에 떠도는 부도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는 보증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조치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전세 시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보증금조차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최근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자 오히려 기존 보증금보다 3천만 원 낮은 금액에 재계약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다 어디 구할 수 있는데 다 구해서 3천만 원 만들어서 내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빼줘야 되잖아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2년 전엔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전세 보증금이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가격이 조금 저희들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던 집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들도 한 번 더 연장해서 재계약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발생한 전세 계약을 살펴보면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평균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전세 매물도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9,900건이었지만 올해에는 4만 5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1월 말부터 내림세입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전주보다 0.22% 떨어졌는데 2019년 2월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하락뿐 아니라 매매가 사라지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자 매물을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주인들은 계속 매물을 내놓게 되고 세입자들은 그 매물을 계약을 잘 안 하게 되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것도 역전세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여타 주택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지만 과거 갭 투자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자 비용과 월세 비용을 비교해가며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역전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인기가 뜨겁습니다. 금리가 6%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오르면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올저축은행 본점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영업점 안에도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이 가득합니다. 예금 금리를 연 6.5%까지 크게 올린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목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은행 측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파가 몰려 금리 인상 첫날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금리를 조회하려는 고객이 몰리며 저축은행 중앙의 홈페이지에 한때 접속 장애가 생겼고 일부 저축은행 앱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객장에 많은 고객님들이 찾고 있으신 상황이고 비대면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수신자금을 유치하려는 금리 경쟁이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전국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19일 연 4.97%에서 20일 연 5.15%로 하루 만에 0.18%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이 중장년층이 조금 이제 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특판 상품은 이제 순식간에 게릴라식으로 이제 있었다가 사라지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여행업협회에 이어 관광업중앙회에서도 코로나 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수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추진한 수천만 원대의 방역 사업을 회장아들 회사가 수의 계약 형태로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회는 가족업체인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옥입니다. 지난 1963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법인으로 오랜 세월 관광업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광상품 판매뿐 아니라 호텔 등급 결정이나 자격증 발급까지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여행 수용 태세 개선 사업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작년에는 방역 강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돕겠다며 정부 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A씨의 아들 회사가 특혜성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사업계약 관련 자료를 보면 중앙회가 상반기 방역물품 제작 사업을 위해 B업체와 7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자는 중앙회 회장을 맡은 A씨의 아들이었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호텔 지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들의 업체는 방역과는 무관한 목제품 도매업 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건축 관련 자재를 유통하는 가족 회사에 국비 지원 사업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회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방역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해당 가족 업체였다고 해명합니다. 이미 방역 물품을 거래해온 실적이 있었던 데다 가족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출하고 있고 하는 거를 준비한 거를 알고 아마 중앙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 내가 개입할 수도 없고. 문체부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몇 달 뒤 가족 기업이 수의 계약을 따낸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 같은 업체 해명을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20년도에 이제 저희 담당자들 판단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만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나간 보조금을 가족 기업에 건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진상 규명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특혜성 거래 자체까지 감안해야 하는 건지 분명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은교 소방청장이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로부터 직위 해제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소방청 산하기관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있는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청장 등이 이 산하기관 납품 과정에 개입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3천만 원가량 물품을 샀다는 온라인 목격담에 대해서 경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 팬클럽 건사랑이 김 여사 목격담을 게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백화점과 김 여사 측의 방문 사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누리꾼이 다른 데서 접한 목격담을 옮긴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드러난 것만 22차례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 사건을 경찰이 적발했는데 20대 이집트인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는 이를 경험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가 후진 주차하려는 자리에 서 있는 남성. 갑자기 차량 뒤로 가서 살짝 부딪히고는 몸을 크게 흔듭니다. 괜찮으시냐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고 저는 일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급하게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회사의 로비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제 뺑소니를 했다.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택시. 뒤따르던 승용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피할 여유가 있는데도 그대로 달려 접촉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변경하다 사고 난 거는 뭐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기분은 드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면. 지난해 적발 금액만 9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보험 사기가 많은 우리나라. 이번 사건도 수법은 비슷한데 20대 외국인이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경찰이 이집트인 A씨 관련 사고가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더니 20건이 넘는 금액으로는 1억 2천만 원 가량인 보험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의사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통사고에서 보험을 자기가 처리받아 보고 거기에서 학습한 결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수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 차량을 보면 사고 흔적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차량 외부는 모두 필름으로 감쌌는데 사고가 났을 때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구속해 검찰에 넘긴 A씨는 지금까지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유행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전주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많고 2주 전보다도 2,000여 명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 환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을 감염시켜 유행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주 연속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검사 건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반등세라기보다는 아까 그 감소 추세가 좀 주춤된 상태인데 그 폭이 좀 더 작아진 겁니다. 증가세로 가는 것인지의 여부는 한 주 것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추가 좀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재유행 시점은 다음 달에서 12월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재유행이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교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유행 최저점을 보인 뒤 다음 달부터 재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초기 유행은 BF1로 시작하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는 BQ1과 BQ1.1이 본격적인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오기 전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과 함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독감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에서 6세는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유행을 주도하는 만큼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가족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자 측근들부터 조이어오는 사법 리스크에 오늘 이재명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를 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주장으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또 다른 걸 시도할 거다. 그래서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종결할 때가 됐다면서 특검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기와 연관돼 있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예. 영역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예. 김만배 씨가 그 부친의 집을 살려고 했다든지 예.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고 있는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아마 김용 씨에 대한 예. 말하자면 그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을 텐데 이 파고를 넘기에는 사실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과거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도 특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돈의 전달 과정 그게 어떤 그 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특검 카드로 정면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 대선 2라운드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특검 안에 넣자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던가 아버지 집을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이제 구입한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차 방어선이 유동규 씨였다면 1차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2차 방어선으로 김용 부원장. 근데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2차 방어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치달은 상황이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는데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러면은 그걸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인이 당당하다면 나는 좋다. 검찰 조사 얼마든지 받겠다. 그 대신에 나는 검찰 수사를 받는 대신에 국민의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윤석열 대통령 부친 자택 구입이라든지 또 50억 클럽이라든지 예.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특검하자.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받든 안 받든 대중들의 호응을 굉장히 받았을 거예요. 예. 나는 당당하니 검찰 수사 받겠다 그러면. 근데 이미 검찰 수사 거의 다 돼가지고 돈을 어디서 받고 얼마 받고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김용은 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핵심이다라고 정략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그걸 밝히는 일보다도 지금 자기 앞에 목전의 상황이 더 급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상당히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지금 인식되는 상황이죠. 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받고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만 특검하자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당당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설사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거 지금 다 됐는데 이걸 다시 특검으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말이 안 되죠. 예. 국민의힘 바로 반격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다라면서 결론적으로 특검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특검은 할수록
정쟁이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특검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하는 거 이거 물타기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의 일부분도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긴박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를 끄기에는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그 뭐 김용 뭐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고 저렇게 강경하게 제가 오늘 저녁도 민주당 당사 앞을 지나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그게 뇌물일지 정치 자금일지는 또 판가름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김용 씨가 말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그 예비 후보로서의 역할을 정치 자금적으로 이 돈을 썼는지 혹은 개인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시점이 예비 후보 시절에 그 돈을 가져왔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굉장히 크게 고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대통령실은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의 답변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대선 전국에서 마지막에 갈 때 여야 모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별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또 별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설 특검은 집권당이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설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집권 세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정부 측 위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반대 주장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당하다면 그대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해요. 뭐 부산저축 또 뭐 50억 클럽 해갖고 이름들 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야당에서 성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야당이 별도 특검이건 하자 그래야 이게 당당한 거고 정당한 거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이 대표 특검 제안 거부하면은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 보면은 뭐 산 넘고 산 넘어서 산이에요. 네. 사실은 뭐 위성정당으로 들어왔던 조정훈 의원이 또 걸림돌이 될 거고 패스트트랙 하는 데 있어서도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하기에는 대통령의 마지막 거부권, 또 법안의 재의결 이 과정 모두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그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에다가 3분의 2 찬성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명, 200석을 만들어내기가 역부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뭐 바늘 구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좀 약화된 게 공수처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이 상설 특검의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공수처는 활용하지 않느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과거에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김도범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장의 성격도 여러 가지 뭐 순순하게 이렇게 그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좀 쉽지는 않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 대표, 김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나? 자, 이런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치 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식 후원금으로 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배석한 당직자에게 나중에 체킹 한번 해달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정호경 의원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 아까 잠깐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4년인가 언제 뭐 후원금 50만 원을 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014년이면 성남시장 재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대의 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만약에 김용이란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또 실제로 이 대표에게 넘어갔느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김용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김용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로 설사 김용에게 돈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용을 믿는다. 뭐 김용이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기하고 선을 일단 긋는 거예요. 만약에 뭔 일이 있어도 이건 김용의 일이지 나는 김용을 믿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방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방금 나온 단독 기사 다른 언론에서 근데 유동규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탕 하나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유동규라는 사람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다. 네, 그 대답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밝히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벌을 받을 거는 받겠다. 의리라는 거 이런 거는 이 판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서는 내복 하나를 뭐 얻어 입었다 그랬는지 사 입었다 그랬는지 그랬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탕 하나도 안 받아 먹었다 그랬는데 막상 지금 완전히 그 하나의 그 공을 쏘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유동규 씨는 매우 재미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는 사탕 하나 받아 먹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답변이 재미있다라고 표현한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특검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고요. 애초에 이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기사화가 됐느냐. 경기 경제신문인가 거기서 제일 처음 기사화를 했는데 그 기자분 말씀으로는
민주당 내에 경선의 상대 진영에서 제보를 해서 기사화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단초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에요. 다 민주당 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은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동규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진술하시게 된 거예요?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네, 진술 바꾼 적도 없고 최소한 회유되지는 않았다. 아주 짧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오셨습니다. 반면에 김용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동규 진술이 놀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인터뷰 뭐 오늘만 하겠습니까?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흘러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흐름으로 보면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회계 담당자 이모 씨가 네. 구체적인 어떤 메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네. 가지고 유동규 씨에게 물어봤을 때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덤덩이가 써지는 그런 구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다라면 유동규는 나의 채채권이 아니다. 네.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정진상, 김용은 내가 보호하고 나와 연관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섭섭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네. 예, 또 그리고 이제 아니라고 했기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그 결과들에 대한 예.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유동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입을 다물다가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미 이제 그런 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폴리 바게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검찰총장도 그렇지 않다. 누가 왜 유동규한테 자기 검사의 목줄을 맡기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자기 방어권이라는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발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받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경선 돈을 받아와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의 이름으로 본인이 썼다고 보면 본인이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조직금을 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갈림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 씨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돈 자체의 포괄적인 어떤 의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은 김용이 썼지만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발언할 어차피 수밖에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돈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경선 비용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최측근 김용 부원장 이제 아마 저희 시간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가 발부될지 기각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교차 진술이 나왔고, 조금 전에 이제 메모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 이모 씨라는 사람 이 전달책인데, 자, 이분이 이제 메모를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다 남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나와서 입을 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더해지면 이게 뭐 결정적인 좀 증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피의자가 내가 안 받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 디펜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줬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술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메모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이라는 사람이 천화동인 4호의 사호, 대표인데 그 이사가 바로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모 씨가 돈 심부름을 하면서 이거를 전부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액수라든지 또는 장소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항상 사달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 지금 김용 부원장은 지금 일단 체포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검찰이 이게 결국은 검찰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용이 20억을 요구해서 유동규가 이거를 남욱에게 전달하자 남욱이 8억 4,700인지 800을 준비해서 그 정민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전달자는 이모 씨다 이런 얘기가 예. 검찰이 아니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주고받을 때 1대1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많아요. 주역들이. 김용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남욱 그다음에 이모 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김만배하고 정영학은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때 상당히 그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이게 머릿속이 단순할 때는 정말 자기가 하나도 안 받았으면 단순하게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그 수사를 꺼릴 이유도 없어요. 이제 와서 특검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 그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그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 근데 그분이 적어도 유동규는 아니다라는 말을 남욱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 자금이었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쳤나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 뭔가 좀 나중에 설명할 일도 많아질 수 있고 지금 보면 벌써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네. 1억 배달 사고가 났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또 1억을 돌려줬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실제로 건너진 돈은 이제 뭐 6억 4천 뭐 4천 얼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6억 4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규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보다 강력한 어떤 물론 뭐 메모라고 하는 것도 각기 분리되어 갖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진술이 일치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즉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서로 간에 어떤 이 돈에 관련된 데서 뭐 보고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그게 있는지를 검찰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다만 실제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욱 변호사 자체가 이미 본인이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왜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돈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이 돈의 출처가 왜 그러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남욱이라는 사람한테 이 돈을 내놔라고 했어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 부원장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니까 제가 사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금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더 어려운 궁지에 빠지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대장동 의혹에서 수사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까지 이렇게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그 검찰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또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말하자면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책이 검찰이 아니고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와 연관돼 있는 어떤 부분을 검찰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뭐 구속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론일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부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돈이 이제 김용 부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너갔는지 이것부터 규명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회는 강대강 대치 더 가팔라졌죠.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저 이 XX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 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XX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사과하지 않을 거면은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한다. 좀 거친 수위 표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가장 의석수가 많은 거대 야당을 건드렸으니 모든 것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상당히 그 압박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시점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내우뿐만 아니라 외환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또 북한 뭐 핵실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야당이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보면은 집권당도 전혀 타협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지금 유동규에서 김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반발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오히려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총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대한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지금 그 당을 뭐 야당이라서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닌 이게 지금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당 차원에서 이렇게 그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이게 다 그 진실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 불리하게 밝혀질 때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조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뭐 그 위원회에서 피켓 들고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오히려 이럴 때는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똑같이 그런 그 정쟁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마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대 양당 모두가 답답하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세제 개편안도 처리해야 되고 당장 또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원님 그 준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최악의 경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준 예산으로 거의 갈 때까지 간 적이 있었죠. 거의?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간 적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보통 이제 우리 18대, 19대까지만 해도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거의 간당간당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땡겼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초에 그나마도 하거든요. 이제 넘어가더라도 올해 안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뭐 그래도 아마 역대치고는 인상률을 최저화한
예, 639조를 지금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대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조속하게 말하자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준예산 제도로 만약 갔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복원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뭐 정책내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뭐 뉴욕에서의 그런 파동 같은 것들을 최소한의 국회에 대해서 만약에 홍보수석이 그런 우리나라 국회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만약 그렇게 정리했다면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들어오자마자 일성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MBC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더욱더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황이면은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굉장히 봉변을 당할 수 물론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야유를 야당 의원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거의 뭐 여당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반쪽짜리 내년 예산안 설명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224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그게 이제 국회 앞에 현수막으로 다 걸려 있더라고요. 224대 0이 예,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제목으로 걸려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이 상당히 거친 항의를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다.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오늘 나왔는데 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되죠. 항상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을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 맞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법부를 맹렬히 공격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자신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 하여 이런 식으로 마치 또 그 반발하듯이 그리고 사법부를 폄훼하고 무시하듯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치인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잖아요. 이걸 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사법부를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을 비난하겠습니까? 요번에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 뭐 발부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뭐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 장에서 온갖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적어도 21세기고 그리고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그 뭐 BTS 이런 사람들 보기엔 민망하지도 않겠습니까? 좀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사법부를 가지고 비난한다라는 거는 뭐 사법부가 완벽하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격앙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검찰 회유 의혹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석방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검찰의 답변이 이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석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오늘 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은 어쨌든 1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앞에 재판은 받고 있고 별건이기 때문에 그게 검찰 입장은 뭐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더 이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유동규를 풀어주면서 갑자기 김용을 말하자면 체포해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연관성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은 대선 자금 수사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는 굉장히 강경 목소리고요. 또 철험의 의원들은 주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할 분위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건데요. 네.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예. 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의 단초도 민주당이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도 민주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 것이 왔다. 그래서 방탄을 그렇게 친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당대표로도 나오고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당원 당규도 바꾸고 백약이 무효예요. 진실 앞에서는. 그리고 아까 또 유동규 씨 인터뷰 얘기를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파처럼 까고 또 까도 진실은 밝혀진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그 주식 산 거 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문제 삼고 또 이번 일에 대해서도 지금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가다 보면은 수도권에 과연 총선에서 몇 명이나 당선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험에 저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민주당 그리고 총선 대선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는데 과연 저것이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걱정해서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께 좀 자세히 질문을 드려봐야 될 텐데 벌써부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좀 별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그 실장 같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성남 시절에 같이 했었던 분들로 여의도에 입성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는 인맥이 별로 없을 텐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 단일 대우로 뭉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벌써 이제 우연히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산 것이 하나의 그 무슨 뭐 갈치 논쟁이 돼가지고 그것이 일파만파 유인태 전 수석까지 어머님까지 그들의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앞서기는 이낙연계 또 서른 의원 이쪽은 아마 대놓고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이미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뭐 일치 단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과연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를 우리가 당 전체가 받아 안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뭐 방송인 김어준 씨조차도 다른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독박을 갖고 있다. 한 사람에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김용 씨가 구속되고 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감 중이라서 여러 의원들이 어떤 다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총동원을 했지만 물론 지방국회 때문에 많이 못 왔다 하지만 또 그 중에도 빠질 사람들은 빠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서서히 이제 틈새가 생기고 있고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 또 그런 발언을 가세하는 걸 보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 시절 이낙연계와 정세균계가 또 어쨌든 원래 친노 그룹들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실제로 뭐 그 이재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는 박은순 시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박홍근 의원만 해도 박은순 시장의 사람이었지 이재명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틈에 있어서 여전히 견고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아마 조만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한번 어느 정도의 결속을 다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 이재명 시즌의 준비다. 이렇게 hun수를 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니까 가뜩이나 그 정신을 못 차리는 듯 보이는 국민의힘이 안도의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이라면 자신 있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법 리스크가 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마치 또 민주당이 결국은 분열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표정 관리하면서 보듯이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무래도 상대 당이 이재명 리스크로 계속해서 허물어지면은 총선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하는 이야기도 저는 상당 부분 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쪽이 잘해야 다른 쪽이 경각심을 갖고 또 같이 잘하거든요. 근데 둘 다 질벌되니까 서로 못하는 거 경쟁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너 이 정도 네. 못하니까 나도 이 정도 못해도 돼 하는 식의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철험회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카드가 아니라 새로운 카드로 뭔가 이렇게 혁신하고 여기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로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사탕 하나도 먹지 않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는 게 100% 밝혀진다면은 완전히 이재명 체제로 공고화 되겠죠. 네. 이은 이제 수사와 네.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김용 그 부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1차적으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나오느냐 기각되느냐 갈림길에 선 분들이 또 있죠.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오늘 영장 심사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신병 확보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밈스를 건드렸다. 네. 즉 군사 정보망에 대한 시스템 자체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실질적인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이 부분은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은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이제 그리고 뭐 김홍희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즉 뭐 한자 적혀 있는 구명조끼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전으로 봤을 때 막 만약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발언 자체가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시점인가 물론 그 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건 강한 어떤 법 규정의 영역 안에 들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구속영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신병을 확보하는 영장인데 이게 법원에서 판단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사안의 중대성도 보지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을 보는데 뭐 전직 장관이고 그리고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나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 기록 손상이 지금 이제 그 범죄의 그 하나의 그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지 그거는 또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서욱과 김홍희 선에서 끝이지는 않겠죠. 윗선으로 가려고 하겠죠. 예, 오늘 발부 여부에 따라서 그럼 1차적으로는 서훈 전 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이제 수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는요. 요것도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인데 당시 국정원이 그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도 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소각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고한 쪽이 국정원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감사원과 별개로 자기네들이 독자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예, 오늘 영장 심사 끝나고요. 고 이대준 씨 친형이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달려드는 소동도 있었고 또 그 친형이 10살 딸의 편지를 공개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슴 아픈 것이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민이 북에 의해서 만약에 소각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 장면 중에서 안 나오는 게 해군입니다. 해경은 나오는데 우리 해군은 뭐 했냐? 또 우리 국방부가 아예 북에다가 어떤 그 도로 빨리 돌려달라고 강하게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이 검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걸 은폐하려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치욕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기본적으로 이 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상에서도 다만 이 삭제라는 부분이 걸릴 뿐이지 하나 한 방향 원보이스로 가는 것 자체는 정당한 과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뭐 논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밈스에서 군사기밀 삭제한 것도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법원이 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갤럽 결과인데요. 27% 긍정평가. 5주 연속 지금 20%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위협도 상당한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어떤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렇게 그 북한에서 계속해서 그 긴장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당의 그 비위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가속화되거나 이러면은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올라가고 긍정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내려간 것으로 지금 그 갤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김문수 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극우적인 그런 인식이 결국은 이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 상당히 그 변수가 되는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지지를 견인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인사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가지고 종북 주사파 얘기를 했잖아요. 협치를 할 수 없다라는 차원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그 야당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내홍이 이제 가라앉았지만 이거 자체는 거의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꾸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위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일방적이냐.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일정 정도 좀 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짧게요. 지지율 그러면 올리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선은 이제 뭐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치보복과 검찰이 너무 신랄하게 말하자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한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안보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불안감이 더 정복되고 있고 무능한 안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제 중심, 또 경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협치할 것. 뭐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인 부분을 봐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그런 어떤 EXX라고 했으면 최소한은 국회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본의 아니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말 정도로 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할 의지는 있다라는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과연 내년 예산안이나 모든 경제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 또 이 무능하다는 느낌들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많은 전략 자산 얘기를 하지만 느낌 자체는 매우 한가해 보여요. 지금 옵션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당과의 협조에 좀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조언해 주셨는데 비상경제회의 이걸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게 학위를 준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정무적 판단 아니냐고 공격을 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논문을 검증한 가천대에 특정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해외로 출국했던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용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860개 문장 중에서 220개 문장이 표절됐으면은 이거는 표절 논문 아닙니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대나 숙대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 심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두려워서 몽고 가고 뭐가 두려워서 유럽 가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석사 논문 표절을 가천대가 면죄부를 줬다며 특정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부정부패할 때 부정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에 특정 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치 공세다. 국감에서는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국공립교원 채용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책 지적도 나왔지만 논문 표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에 파묻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왔던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와 SK CNC는 서비스 장애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엿새 만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K CNC 판교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등 두 곳에서 설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화재 나기 전에 설비 데이터도 확인하신 거 맞나요? 앞서 경찰은 화재 당시 CCTV를 통해 지하 3층 전기실 안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지 배터리 자체의 문제에 있는지가 핵심인데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SK-C&C 측의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인지 시점을 두고 SK-C&C와 카카오의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C&C는 화재 발생 4분 만인 오후 3시 23분에 현장에 있던 카카오와 다른 고객사 직원에게 직접 뛰어가 화재 사실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전원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알린 뒤 고객사와 협의했다며 전화 기록 등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오후 3시 40분쯤 SK-C&C 측에 먼저 전화를 걸고 나서야 화재 상황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화재 발생과 동시에 서버가 멈춰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비스 장애와 화재 원인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측 관계자를 불러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과밀학급은 오히려 늘면서 교육당국이 임시 해결책으로 조립식 건물, 모듈러 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 모듈러 교실 10곳 중 7곳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용산초 집단 등교 거부 사태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이 400명인 학교에 학생 1,200명을 배정하고는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한 겁니다. 저희는 3개층이고요. 3개층이면 통로 하나로다가 애들이 250명이 나와야 돼요. 불나면. 위로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학부모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 119곳 가운데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인 스프링클러 설치 교실이 단 32곳에 그쳤습니다. 지역 교육청별로 편차도 컸는데 서울과 부산, 대전은 스프링클러가 잘 돼 있었지만 모듈러 교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29곳 중 단 2곳에만 설치됐고 대구와 충북, 충남, 경북 등도 설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화재 시 바로 대피하기 어려운 2층 이상 교실도 3분의 2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지난해에야 학교 건물과 같은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정해졌는데 대부분 4층 이하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소음과 진동 문제 역시 많이 해결했다지만 불만과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듈러가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스프링클러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또 친환경 소재로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야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신축 시 모듈러 교사를 우선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 변동에 따라 교실을 쌓았다가 없앴다가 대응이 쉽다는 것 때문인데 전면 도입을 강행하기 전에 모듈러 교실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요즘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분들 많죠. 날이 쌀쌀해지며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용을 잘못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때문이라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지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습니다. 이달 초 전북 무주 일가족 5명 사망사고,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선거 유세 버스 사망사고, 모두 보일러 배기관과 차량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차량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용 난로를 장시간 사용하자 수치가 점점 오릅니다. 텐트에서 사용하는 난방기는 더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냅니다. 새벽녘 날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난방기를 켜고 들어오는 우풍을 막기 위해서 텐트 문도 잠가야겠죠. 2시간 후 일산화탄소 수치는 5,000ppm을 넘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을 넘어 건강한 사람도 10분, 15분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을 하게 되면 신체 혈액 속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이나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최근 5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80명이 넘습니다. 차량이나 텐트 내부 공간이 작을수록 농도는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들기 좋게 난방기를 약하게 틀어놓으면 더 장시간 일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될 수 있으면 난방기를 켜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땐 무조건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기록적인 엔저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활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는데 이런 충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자 일본 재무성은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엔을 사들여 추가 하락을 막는 시장 개입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我々は必要な行動を取れる体制が常にできていると。まだ十分に円買い介入の原資はあると、そういう理解。それは無限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를 푸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면서 엔저를 막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미무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아베 전 정권부터 이어진 금융 완화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기록적인 엔저로 지난달 일본 소비자 물가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3.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電源構成費とか調達費が違いますので一律に申し上げられませんが、来年春2000円から3000円ぐらいの上昇が想定されると。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엔화를 팔아 지불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사둬야 합니다. 엔저가 엔저를 부르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내년 3월까지 각 가정이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은 8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年内さらに円安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その影響というのはその先、来年にかけても出てくる。 일본 최대 노조연합인 랭고는 물가 부담을 앞세워 내년도 임금 인상 목표를 5%로 끌어올렸습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없이 일본 기업들이 이런 인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엔저 충격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또다시 대규모 경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관세청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달 말 서울본부 세관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태협 임직원이 자금을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한 뒤 북측 인사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감원 규모는 5,500명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의 현재 인력이 7,500명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의 인수 이후 전 직원의 무려 75%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특히 충청 이남에서는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진 뒤 오후부터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반면 중서부 지방에는 낮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0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 내륙은 막지만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